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일요일 정치인싸 오늘 이야기는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을 갔다가 무덤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어공들이 좀 문제가 된다면서요? 어공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자리를 안 빼니까. 이거 근데 늘공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늘공 당연히 늘 공무원이니까 네.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어쩌다 공무원 사실 좀 표현이 그렇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 저도 어공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휴가를 내고 출근 안 하면 일은 안 돌아가는데 자리를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분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자리는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힘들다 이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거 무단결근 아니에요? 아니 뭐 휴가를 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냈대요?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안 나오면 이거 아무리 그렇죠. 어공도요 잘려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한 이신상의 사유를 가지고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의도가 좀 불순하다. 보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뭐 그 이 조기 대선 자체가 나라가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본인들이 좀 감정적으로 같이 일 못하겠다 하면 사직서를 내고 나가시든지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모양새라도 하든지 아니면 일은 일로서 가야 되는데 이걸 또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관례를 깨는 거 아니냐.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어쩌다 공무원들의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인정해 줬는데 왜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정 못하고 강제이직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잘못된 관행은 잘못된 관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어공이어도 공무원이잖아요. 예전엔 좀 배려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정권 교체기에는.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2달 정도 준다든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배려를 해준 건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 이번엔 3개월 해줄게. 이번에는 6개월 해줄게.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같은 편이니까 뭐 5개월 해줄게.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규정을 좀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부 때도 150명 이상이 50일 동안 출근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새로 가서 일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기 전에 무급으로 일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분들. 네. 근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실제 그렇게 150일 이상을 일 않고 출근도 않고 있나요?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인수위 시절이 있지만 안 된 게 더 있어서 물론 그 일이 강도가 세진 않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6, 7, 대여섯 시간 정도 좀 일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다거나 근데 아예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게 원칙상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신원조회 하는데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국회도 다 별정직 공무원인데 그 해봤던 사람이 아니면 처음 들어오면은 좀 신원조회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정권 뭐 예를 들면 행정관으로 취업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을 신원조회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최대 한 달 정도 걸리니 그동안 출근해서 무급으로 한 달 동안 일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급일 수밖에 없는 게 발령이 안 나요. 발령이 안 나니까 저도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발령 안 난 상태에서 청와대에 출근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떼보면 기간이
저는 이제 3월 1일 날부터인가 그랬는데 4월 며칠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급일 수밖에 없어요. 거죠. 예. 정식 발령이 안 되니까 무급.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든지 그러니까요. 안 네. 해주죠. 아니면 사실은 퇴직 처리하는 게 맞죠. 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80명 중에 80명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겠으나 저는 그런 전제하에 전체 뭐 집단적으로 야 우리 모두 다 나가지 말자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한 역할분담을 해서 80명을 인사를 좀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가도 주고 직업도 알아보게 하고 하면서 업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80명 정도가 쑥 빠지면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거를 아마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해준 부분들도 좀 의아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화가 나죠. 이건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일을 안 돌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국세청 공무원이 이 여공들이 없으니까 그 늘공이 업무가 과중돼서 쓰러졌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아직까지 서류상은 어쩌다든 뭐 늘 공무원이든 공무원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전 그 비서실장이 현 인수인계 비서실장한테 책임이 있죠. 자 우리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좀 뭐 얼마 출근시킬까요? 아니면은 그냥 출근시키지 않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월급은 좀 주겠습니까? 이런 거를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인수인계 잘 안 된 것도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책임도 크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방어가 아닙니다.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지금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준비하느라. 수사를 다 지금 소환 통보를 받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뭐 그럴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했어야죠.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뭐 그럴 뿐이었으면 그런 수사를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누구 책임을 묻기에도 지금 손이 없어서 대통령실에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손이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채용 정원이 있어서 누가 나가야 맞아요. 또 뽑을 그렇죠. 수 있는 그 구조다 얘기입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자리를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면직을 왜 안 하냐 아니면 직권 면직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그제 밤에 이제 금요일 밤에 비서관 7명에 대한 의원 면직 절차를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하고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하겠다 그 말씀 이제 윤 대변인님께서 지금 네. 하신 건데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면은 인수위 기간이 한 50여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진짜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어쩌다 공무원 그분들은 월급 받고 일자리 찾아보고 막 그러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조회 인사 그 신원조회를 하는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차피 그 자리가 있으니 그러면 관례적으로 뭐 자리 찾아보는 동안 그 자리는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전 정부의 어공들이 그거에 양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이미 이쪽은 인사검 끝났는데 신원조회가 끝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관례를 내세우면서 나가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를 시작한 지 한 11일, 12일 됐는데 그 일하러 들어가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임명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도시락 먹고 계속 회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만 김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무자들도 계속 밤 늦게까지 도시락 먹고 일을 해서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80명의 정원 자체가 이거를 비워주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못 채워서 업무 과중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 면직이나 직권 면직 절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지금 이 모든 이 대통령실의 업무 마비 상황이 결국엔 정진석 맞아요. 전 비서실장 책임이라고 그렇죠.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수사에 나서면 이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의도가 다분하다면 이거는 업무도 아니 대한민국 국정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직권에 대해서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했다면 그건 직권 남용죄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법을 좀 어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묻는 게 그게 뭐 대한민국의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는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공적인 공적인 사이트니까.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소스 아니, 코드까지. 접속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하나는 PC의 기록을 다 삭제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까지 다 삭제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에 소스 코드까지 삭제하는 것. 이거는 범죄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구체적인 범죄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내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김건희 씨가 비하폰도 쓰고 그랬는데 만약에 관련된 여러 정황들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기 힘드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 다 지워, 없애 이러지 않았나라는 의혹이죠. 이건 수사 통해서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인수인계도 중요한 게 물론 공무원들이 각 부처가 있지만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브레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 이런 걸로 추진하던 게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파적으로 다른 쪽이랑 상관없이 하던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인수인계가 돼야죠. 우리가 뭐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었고 이게 이 진행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나 뭐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러시아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여기까지 갔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시오. 물론 외교부 공무원 물어보면 알겠지만 브레인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인수인계 해주는 게 맞죠. 이것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사실은 알게 모르게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정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대한 거에서는 뭐 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당이 집권했다, 너희 당이 집권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우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 그러네요. 되는 건데 맞습니다. 좀 정리가 얼른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되기 전 한 3일 전쯤에 다 그냥 정리하고 예.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제 당무감사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 그러니까 후보가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후보가 된 경위가 아니고 후보가 된 경위 뒤에 후보를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 그걸 보자는 게 메인이에요. 그게 예, 주요죠. 예. 결론은 이제 한덕수 당시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거의 성사됐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하려고 했느냐 이런 걸 이제 해보자. 이게 잘못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당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분들은 내가 왜 당무감사 받아야 되냐 하는 분들의 입장은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하고 후보가 됐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당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으로 띄웠던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당 내에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지. 처음엔 좀 고립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난주 월요일에 의총 같은 분위기는 김용태 위원장 혼자서 5개 혁신안 얘기하고 이제 메인으로 당무감사죠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간에 이제 재선 의원들이 과반인 상태로 재선 의원의 과반 뭐 15, 16 이런 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발언의 그 방향이 맞다. 당을 위해서는 이걸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임기도 좀 늘려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음 전당대회까지 관리해주고 또 얘기한 개혁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절차를 밟아가자 이런 의사를 표시한 걸로 봐서는 분위기가 조금 고립무원해서 그래도 몇 분
꽤 되는 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원해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중에 이게 확산될 걸 걱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고립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김용태 15명 정도의 재선 의원이 한 4일 전에 편을 들어줬으니까 당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대선에 져가지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개의 개혁안에 대해서 15명 정도만 공개적으로 당신 말이 옳아라고 한 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15명 밖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당이 얼마나 지금 눈치 보고 망가져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릴레이 사과도 한 3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좀 의아한 게 사실 윤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이 당무감사 취지를 보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 하자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자고 해야죠. 회단식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김 전 장관의 입장은 지금 당무감사보다는 대여 투쟁할 때다. 그래서 이 당무감사에 썩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분도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저는 친윤주로는 뭐 20, 30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 외에 약 50명 정도가 눈치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그냥 뭘 우리가 다 싸우냐 지나간 거 있고 날 지지해줘.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도 있고 만약에 이제 당무감사를 받고 김문수 후보도 조사를 받으면 이게 불거질 거예요. 당신 단일화한다고 그러는데 단일화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참 지금 우리가 41%까지 얻었는데 단일화 해가지고 분위기 쫙 몰고 가고 뭐 이준석까지 단일화하고 한덕수를 좀 바꾸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어. 당신이 고집 부려가지고 졌어. 그런 손가락질 받기 싫다는 거죠. 이거는. 그건 저는 억지 논리 그 같아요. 이슈를 안 꺼내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도 당무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주장들은 정치적인 개선이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는 당무감사의 요체는 5월 10일 날 왜 친윤 지도부가 어떤 민주적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그 한밤중의 후보를 비대위에서 잘라내고 한덕수라는 외부 인력을 들어올 때 그렇게 폭압적인 정당 구태타를 일으켰느냐의 행위에 대한 당무감사일 뿐이지 사실상 그 5월 10일에 새벽에 있었던 일은 김문수 당시 후보는 피해자죠.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이나 어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말하자면 잘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한 당무감사는 저는 친윤지도부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사실상 김문수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거는 향후 전당대회를 좀 고려한 세력들 본인들이 당대표를 좀 나오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좀 흔들 생각이 있어서 아마 저는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한 15명, 20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모노드라마입니다. 대학로에 옮겨놓으면 김용태 혁신안의 모노드라마. 아무도 듣지 않고 저는 당무감사는 왜 안 될 거라고 보냐면 16일 날 원내 지도부 들어오면 당무감사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안 하죠. 왜냐하면 친윤들이 목 내놓으라고 하는데 본인들 목을 내놓겠어요. 네, 일단 15분밖에 없다. 그렇지는 않죠. 당에 이제 쇄신하려고 하는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 20명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15명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있다. 그거 하나랑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회가 면담이라든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조사를 받은 비대위원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될 거예요.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 비대위에서 했잖아요. 5월 10날 0시부터 있었던 비대위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유를 댈 거고 그런 사유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역사가 어겼다라고 얘기할 테니 그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무감사 대상에 김문수 후보를 넣는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대위원들 그 당시 비대위원들이 조사에 임해야 그 절차가 이제 쭉쭉 가는 건데 지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비대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시엔 비대위원이었어요. 조사 받았고
혼자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하는 네. 그 의안에 대해서 혼자만 반대를 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제대로 진술을 해도 상당 부분 사실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권위가 없는 거죠. 어떤 징계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윤리에 넘겨서 제명을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한다든지 이런 독자적인 징계권이 당무감사에 있어야 조사받으러 오시오. 우리 물어볼게. 이러는데 싫어 안 갈래. 이래버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그래도 게 제재할 없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에서 그럼 이 사람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 안 했으니까 윤리위에 이 사람을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 뭐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출마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요구는 하는 거죠. 윤리위에. 근데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공백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라면 좀 이게 정리가 될까요? 아니죠. 더 싸우죠. 더 싸.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네.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분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유력하게 예를 들면은 친윤들이 미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당무감사 뭐 필요 없는데 왜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입장이니까 원내대표로서 아이 당의 분란과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당무감사 하지 맙시다라고 요구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이 더 난장판되는 거죠. 못 싸워요. 그 후보들이 뭐 그런 확실한 쇄신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일단 의원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메시지는 뭐 송원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무감사는 사실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는 약간 힘에 붙인다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이제 개혁적인 메시지도 내고 혁신하자는 메시지도 냈고 일부 의원들의 동조 성명도 있었는데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력을 점점 넓혀야 되는데 기간도 부족하고 힘에 현재는 붙이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싸 2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제 주말 전에 확정이 됐고 김병기 의원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확정이 지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친윤계 vs 친한계 이런 대리전 양상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딱 나눠서 네. 누구 대 누구,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딱 쟁점을 만들어서 보도하면 편하죠. 또 그렇게 하면 좀 재미있어 보이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어도 보기에 이제 먼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기 때문에 또 친윤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 한동훈 캠프에 속했던 김성원 의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제가 이상하다고는 안 했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했고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 아니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잖아요. 친윤이 어딨냐?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친윤은 아니지만 탄핵 반대는 그냥 그거랑 별개인 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지칭을 하냐는 뭐 언론의 자유대에서 뭐 구주류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이 저도 구주류라고 쓰고 싶어요. 이제 그 친윤의 그분이 저희 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직에 계신 것도 아니니까. 근데 또 이거를 친한데 비한으로 불러달라 이런 분은 너무 나간 뭔가 의도를 많이 갖고 하신 말씀이어서 참 저희 당이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혼란에 있어야 되나 걱정이에요.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난주 월요일 밤까지 친윤들이 송원석 의원을 출마시키도록 하도록 상당히 설득 작업을 했었고 본인은 내가 맞나 이게 나갈까 말까 뭐 내가 되나 안 되나 막 이래가지고 주저했었는데 화요일 날에 최종적으로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난갑병인가요? 난갑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대죠, 반대. 네, 떠밀린 거죠. 아, 떠밀린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나와서 해라. 우리가 뒷받침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회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고 김성원 의원은 당초에는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는 친한계와 지금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친윤 대 비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친한이라기보다는 비윤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탄핵 찬석, 탄핵 반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해서 저는 친한계 쪽에 김성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나왔으면 친한계 쪽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나올 것 같고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안 하는 거 보면 농도가 그렇게 친한계라고 할 만큼 짙냐라고 그렇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견상 16일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향후의 모습들을 이끌어갈 텐데 탄핵을 찬성한 쪽이냐 탄핵을 반대한 쪽이냐 여전히 탄핵을 반대한 쪽이 새로운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뭐 내부에서는 탄핵을 반대했던 송원석 의원이 유리하다는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엔 어떨까라는 게 들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장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이현승 의원이 부산에 사선 이현승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온건파로 옛날에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었더라고요. 네, 아주 뭐 점잖으시고 네. 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요일 날 녹화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등록을 할지 일요일 날 또 오전에 등록할지 몰라서 언론에는 그냥 뭐 나온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TK, PK 수도권 이렇게 3자 대결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지금 그럼 누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다. 뭐. 송원석 의원으로 봐야죠. 송원석 의원이죠. 그래요. 왜냐면 그럼요. TK가 지금 밀고 있고 친윤들도 밀고 있고 다른 분들이 오면은 야 이거 원내 세력부터 뺏기면은 그 사람이 다음번 비대위원을 겸임하거나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의 주도권을 뺏긴다. 그러니까 당의 주도 세력들은 범친윤 세력들은 그냥 이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을 마지 못해서라도 밀 수밖에 없다. 구도상 그렇게 보여지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긴 하지만 아직 좀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감이 될까 그러한 의구심도 아마 중진 의원들이나 여러 영남권 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로는 객관적으로 이러면은 희망이 있나?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분, 또 TK 쪽, 또 친윤 그룹의 어떤 대표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래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 뭐 인정하지 않지만 16일 날 새로운 지도부에 맡겨놓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도 살고 친윤도 살고 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저는 그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사실상 엄청난 갈등들이 계속 초래될 가능성이 커져요. 저는 무슨 개인적으로 생각했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한동훈 전 대표가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폭발력이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세게 붙었으면 친윤이든 친한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 반대에서 벗어나서 탄핵 찬성의 어떤 여론들을 보수층 지지층에게 소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상상들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냥 평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당론을 바꾸자. 그 말을 뭐 당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뭐 생각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지금 의견이었습니다. 예, 저희 당 의원들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뭐 희망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의원들을 개혁에 조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런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를 좀 생각을 해봐요. 아마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 보면 개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지역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41% 넘게 득표를 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었잖아요. 그럼 그 얻은 분, 그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이 다 그러면 이 개혁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덮고 가고 지금처럼 가서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분들의 마음은 이런 거고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도 지역구 관계없이 조금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게 될 건데 저희 당에 이제 계신 의원분들이 이게 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쭉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위기가 왔으면 위기가 문 앞에 와서 위기가 막 문을 두드려야 위기인가 보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둔감해 있다. 이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관성도 있는 것 같지만 제도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규정, 그러니까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 선출 규정이 당원 8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20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당원? 영남권의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 그걸 눈치를 안 보면은 당 지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공천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김성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좀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이렇게 젊고 개혁적인 모습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쭉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그게 옳다고 막 박수 쳤거든.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 이제 제가 당을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또 과거를 생각해봐. 어떻게 공천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너 뭐 했는데 지금 당을 개혁한다고 당신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적인 신망과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 정치인이 지도자로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김용태, 김성원이 상당히 지금 당에서 고립되거나 원내대표 나가더라도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셔가지고. 아니요, 다 누구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해도 누구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수영님 대단합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이 상당히 국민의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대표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들 하는데 궁금한 게 친한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세대결을 벌인다든지 또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프레임을 빼고 가자는 건지 또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만약 송원석 의원도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나 전당대회 당대표나 약간 균형을 생각했을 때 이번 건 그냥 좀 빠지는 게 낫다는 건지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냐 친한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전략적 선택이라고 좀 보는데 저한테 저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장수영님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친한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한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분이 원내에 계셨으면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겠죠.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이 철저하게 원내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왜 좀 선거전을 더 이렇게 투쟁적으로 하지 않느냐, 강한 그렇죠. 주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워낙에 새가 적어요. 한 그래도 3분의 1 뭐 이 정도는 넘어가야 그래도 어떻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권성동, 김태호 두 분 했을 때도 반이 안 나왔어요. 당선자의 반이 안 나왔다고요. 제 기억에 72대 34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은 약하다. 그래서 뭔가 큰 싸움을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있느냐. 그 부분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뭐 뒤늦게 비상계엄 관련한 사과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례를 얘기하면서 뭐 분열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을 해달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비슷한 부분이 많다. 똑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탄핵 반대한 이유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 같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시간을 좀 벌고 최대한 늦추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2주차 두 번째 표결 만에 탄핵이 되도록 했느냐 하면서 당시 지도부에게
뭔가 좀 공을 넘기고 비판이 가게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당시 상황을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된 이유는 저희 당에서 투표 안 한 이유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투표 그 안에 탄핵 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뭐 우대하는 뭐 괴이한 외교 정책을 썼다.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명분상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찬성할 수 없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질서 있는 퇴진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12월 7일에 토요일에 그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된 직후에 그날 밤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시도를 하고 또 그 직전에는 국방장관 김용현 후임을 지명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러면 탄핵 한 번 안 되니까 대통령직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뭐 2차 계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바뀐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왜 탄핵을 몇 주만 더 안 막아줬어? 그거 한 2번, 3번 막았으면 민주당이 더 이상 매주 탄핵안을 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변인 말대로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다. 뭐 3주, 4주.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을 다시 후임, 김용현 씨가 뭐 신임하는 사람을 올리고 국무회의를 다시 해서 또 계엄을 하기를 바랬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앞뒤가 다른 분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본인 법사위원장으로서 눈물 흘리면서 탄핵에 대해서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분열을 앞장서서 초래했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의 정치 역사 자체가.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요. 진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물러나는 마당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다 하더라도 말을 아끼면 되잖아요. 그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건 당을 망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의도가 궁금해서 그게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한계는 안 된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분열을 조장하고 윤석열처럼 당을 망친다. 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16일 날 의원들한테 전임 원내대표가 친한계는 안 돼. 라는 사인을 노골적으로 주는구나. 저는 그런 의도였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은 참 정치를 너무 두껍게 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있는 것 같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적개심.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 찬성을 안 했으면 우리가 정권도 안 뺏기고 그래도 아직 집권 여당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 뺏기고 우린 야당으로 그리고 우리 당 대단히 위험해졌다. 한동훈 때문이야. 이런 적개심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 다 하나 더 짚어야 돼요. 12월 12일에 이분이 원내대표가 됩니다. 72대 34로. 탄핵안 의결 통과된 거는 그 이틀 후예요. 자, 그럼 그때 원내대표잖아요. 그 전 투표에서는 당론으로 투표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투 들었잖아요. 나와달라고 박찬대 의원이 막 의원 이름 부르고 저희 당. 12월 14일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결정을 누가 했어요?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권성도 의원이 정말 탄핵 반대하고 정말 철옹성으로 지키려고 했으면 그때도 원내대표가 당론이야 못 나가 이렇게 했어야 이 말이 주장이 맞는 거예요. 본인도 당시 한동훈 대표와 협의해서 자유투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나는 탄핵 찬성되게끔 하는 행위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다르죠. 같았으면 계엄에 대한 입장이 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계엄 당시에 계엄 이거 안 되는 거고 반대하고 우리는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라고 안 했으면 지금 민주당 이 거세게 위원장당 심판하겠다는 건데 그때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막으려고 했습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엄엔 당연히 불법 계엄 반대, 근데 당의 분열을 막고 그리고 뭐 민주당의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그런 의도였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잘못들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갑시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45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덮고 갑니까? 그러니까 당의 분열이든지 그다음 선거든지 이게 절대 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안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떳떳이 우리 당에 이쪽 가치가 엄청나게 더 큰 건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고 갔다면 많은 상황이 바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다.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내후 외환이 산적한 국민의힘 과연 내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어떻게 수습이 좀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 안 돼요. 그래 보여요. 자, 이번에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범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뭐 사면이 될 거다라는 이제 풍문까지도 들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조국 혁신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 당의 당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비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제 사면론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앞서기보다는 사면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 누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면을 행사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건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거론할 만한 시점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부터 외교 안보,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청산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영 내에 있는 반드시 뭐 필요한 사면복권의 대상들을 추려서 지금 해야 될 때인가? 타이밍상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양보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든 뭐 송영길 전 대표든 사면 복권 대상에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최소한 내란 특검과 3특검이 끝나고 나서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서영주 소장님이 걱정돼요. 저런 얘기하는 게. 왜요? 진짜. 그게 합리적이죠. 저런 얘기는 이제 야당 쪽에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게 다 옳거나 또 인정받는 게 아닌 시대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니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 서장님처럼 그런가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렇게 네.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드물고 박전호도 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처음부터 비판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조심시켜라. 비판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근데 어려워졌어요. 전략적 제언을 하는 힘들어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얘기했죠. 사면권 없애야 된다. 제한적으로 행사해라. 최소화해라. 막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면권이라는 공적인 권한과 권력을 우리 편 챙기는데 먼저 사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조국 사면해라. 이거는 조국은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잖아요. 부당한 기소. 정치검찰의 보복 기소. 거기 배우 누구? 윤석열. 윤석열 파면당했으니까 조국도 면죄부 줘야 돼.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는 8.15 때 대규모 민생사범 사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생 관련된 분들 사면하더라도 정치인과 관련된 사면은 서 소장님 말씀처럼 좀 특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성급하다고 봐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다 우리 그러니까 뭐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인 사람들 풀어주자. 물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 전 대표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배우자의 딸까지 다 털고 딸은 실제 고졸이 되고 저는 뭐 가족이 풍비박산 났다. 이 표현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초에 맨 처음에 검증은 언론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으로 유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그 혐의들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민주당 쪽에서나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면권은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석방 요건이 보통 형기의 3분의 1인데
이 정도는 지나고 얘기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나도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윤 대변인님 마무리해 예, 주시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 뭐 저희도 그런 사면복권 있었고 그런데 억울하단 말만 안 하면 돼요. 예,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랑 가까우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 관례상 그거를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사면해줘야 광고 듣고 됩니다. 오겠습니다. 자,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